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왜 다시 볼 일도 없는 완전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참 비합리적인 행동인데 말이죠. 오늘 이 행동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카페 같은 데서 뒷사람 커피값을 미리 내주는 그런 페이포월드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선행을 베풀 때가 많단 말이죠. 아니, 왜 그럴까요? 어차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이 질문을 파고들면 사실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한쪽에는 생존이란 결국 내 유전자를 남기는 게임이라고 말하는 이기적 유전자 이론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무 보상 없이 낯선 사람을 돕는 바로 우리의 행동이 있죠. 이 둘 사이의 모순, 이걸 바로 친절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먼저 인류의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진화의 단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한 10만 년 전쯤을 상상해 보세요. 이때 우리 인류는 수렵 채집 사회였어요. 아주 작고 또 서로 끈끈하게 뭉쳐있는 집단 안에서 살았죠. 우리의 사회적인 뇌는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인류 부족의 평균 크기는 놀랍게도 50명에서 100명 정도였다고 해요.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는 세상이었다는 뜻이거든요. 모두가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일종의 투명한 사회였던 거죠. 이런 사회에서는 간접적 호혜성이라는 아주 재밌는 원리가 작동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그게 제 평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평판 덕분에 나중에 전혀 다른 제3자가 저를 도와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1대1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내 신용 점수를 쌓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A를 도와줘요. 그걸 B가 지켜봤다고 칩시다. 그럼 제 평판이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곤경에 처했을 때 저한테 직접 도움을 받은 적 없는 B가 저를 기꺼이 도와주는 겁니다. 마치 모두의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점수판이 있어서 누가 협력적인 사람인지 계속 기록하고 있었던 셈이죠. 이게 협력을 이끌어내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의 친절함은 그냥 좋은 감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장기적인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남을 돕는 행동이 평판사회에서는 나에게 분명한 이득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의 모든 친절이 결국 이런 차가운 계산의 결과란 말이야? 우리는 정말 항상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인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친절의 심리학적인 차원이죠. 이 말이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이기적인 계산기라기보다는 사회적 직관기에 가깝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행동이 항상 치밀한 전략적 계획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즉각적인 감정이나 직관에 의해 움직일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우리의 이런 직관적인 친절은 바로 이런 감정들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울 뉴런 같은 것들이요. 이런 장치들이 우리가 머리로 손익을 따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안에 생물학적인 특징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에 문화라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층이 더 씌워지거든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기적 유전자 이론을 처음 만든 리처드 도킨스조차도 이기적 유전자가 곧 이기적인 사람을 뜻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문화의 역할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 인간은 단순히 유전적인 성향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위에 우리는 문화적인 진화, 그리고 윤리규범이라는 아주 두꺼운 층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는 이야기, 종교,
법 같은 이런 문화적인 장치들이 우리의 타고난 본능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이타적인 행동을 더 하도록 장려하면서 지금의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정말 가장 어려운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집단 안에서는 그렇다 쳐요. 그럼 도대체 왜 잠재적인 경쟁자일 수도 있는 외부 집단의 사람까지 돕는 걸까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게 희소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우리 부족이 아닌 다른 부족, 즉 외부인을 돕는다는 건 생존에 정말 불리해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진화론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평판 효과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동 자체가 나는 믿을 만한 동맹 상대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도덕적 원의 확장 이론인데요. 우리가 공감하고 신경 쓰는 범위가 처음엔 가족에서 시작해서 우리 부족, 그리고 점차 인류 전체로 넓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일종의 확률적 투자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낯선 사람을 돕는 건 당장은 작은 비용이지만 나중에 이게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이득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베팅이라는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이 모든 실마리들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유전자의 명령을 따르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그 역설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이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도덕적 존재입니다. 수만 년에 걸친 진화적 과거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풍부한 문화적 현재의 강력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친절함은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인 학습, 즉 자연과 양육 모두의 위대한 결과물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우리의 친절함이 아주 오래된 진화 전략의 일부라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친절한 마음이 덜 진실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